LG에너지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 강화를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수요 급증과 환경 규제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 두 곳이 협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당분간 연 3.5%로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연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갈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라면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자 업계가 즉각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13년 만에 라면 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실제 제품값에 반영되기까지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운용사들에서 잇따라 고객 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도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폐배터리 사업 강화를 위해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았습니다. 배터리에 이어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 생태계 전반에 걸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급증과 환경 규제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사업에서 국내 대기업 두 곳이 손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채연, 이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폐배터리 사업을 협력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두산과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양측이 관련 소식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탄산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LG에너지솔루션 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꼽힙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교체 주기는 5년 정도인데 폐배터리도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최근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화에 나서면서 폐배터리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회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SKO는 국내 폐배터리 업체인 성일하이텍과 각각 지분 참여와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 폐배터리 사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코발트 기업 화유코발트와 리사이클링 합작법인을 설립해 배터리 광물 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과 함께 북미 최대 규모 폐배터리 업체인 라이사이클에도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동맹은 해외 기업이나 중견 중소기업 단위 협업으로 진행됐던 폐배터리 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 두 곳이 손잡으면서 폐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이 사안 단독 취재한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 LG와 두산이 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서 보신 것처럼 폐배터리 사업에서 협력할 전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든다.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파우더를 재활용해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신은 바로 두산중공업인데요. 두산중공업은 발전용 보일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가스터빈, 수소, 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한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이 폐배터리 사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국내 배터리 3사가 그럼 모두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 상태인데 각각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진출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폐배터리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만큼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폐배터리 전문 업체인 성일하이텍과의 협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성일하이텍의 3대 주주입니다. 지분 8.79%를 보유했고요. SK온 역시 모 회사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과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등을 회수하는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성일하이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처리와 후처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인데요. 전처리 공정, 즉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모두 방전한 후 파쇄해 검은색 가루, 블랙 파우더를 제조할 수 있고요. 이후 블랙 파우더에서 리튬이나 니켈 등 고급 원료의 추출도 가능합니다. 관련 기술을 가진 독보적인 기업이 성일하이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삼성과 SK 모두 이제 폐배터리 전문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지금 뭐 협업 중인 곳이 따로 있나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해 중국 화유코발트와 합작 법인을 설립했고요. 또 미국 최대 폐배터리 업체 라이사이클 등의 지분 투자를 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LG화학이 폐배터리 전문 업체인 제형택에 투자한 바 있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의 주요 공급처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ESS, IT 기기 등에 쓰이는데요.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간 해왔던 해외 사업이나 또 삼성, SDI, SK온 등과 같은 중견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 아니죠. 폐배터리 관련 초기 기술을 확보한 두산이라는 대기업과의 협업인 만큼 앞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또 재사용 분야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들 이렇게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결국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SN 리서치에 따르면요.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올해 7천억 원 수준인데요. 2030년에는 12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쏟아지는 폐배터리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가격이 희귀해지면서 안정적인 재료 확보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도 2031년부터 배터리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배터리법을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 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폐배터리가 쏟아지는 시점이 아닌 만큼 당장은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합종 연횡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효 기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사실상 당분간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연말에는 다시 3%대로 올라갈 수 있다며 섣부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6월에는 저희가 한 20% 중반 정도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10%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그리고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다시 3% 내외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근원 물가의 경우 4% 내외를 맴돌고 있지만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속도는 더뎌도 꾸준히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빼고 보는 근원 물가는 추세적인 물가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유심히 보는 지표입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미 연준이 하반기 2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이창용 총재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통방을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었고 두 번에 대해서는 이게 분명히 새로운 뉴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2,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저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도 7월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물가도 2%대로 안정된다 그러고 지금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또 외국의 주식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유출 우려도 지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약 한 달 전부터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해 12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7월에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이 먼저 이뤄진 후 미국 FOMC가 개최되는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 상황을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라면 값을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오늘 라면 회사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업계가 다각적인 검토에 나섰지만 즉각적인 라면 가격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호성 기자입니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식품 등 라면 3사 시가총액이 오늘 3천억 원가량 증발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라면 가격 인하 발언에 수익성 훼손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면 회사들은 지난해 9월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라면 가격을 9에서 11%가량 일제히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밀가루 가격이 1년 전보다 절반가량 떨어졌으니 라면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상 가격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인 라면 3사는 일단 가격 인하를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방면으로 좀 쉽지 않겠지만 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요즘. 하지만 라면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할지, 한다면 언제, 어느 폭으로 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라면 업체들은 국제 밀 시세 등 원재료 값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높고 국내 제분 회사에서 사들이는 밀가루 값은 그대로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비싼 가격으로 산 원재료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에나 신규 생산분의 출고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당장 가격을 인하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분사에서 밀을 받았으니까 그게 지금 저희 쪽에 반영이 되려면 한 6개월 최소 들어와서 또 다시 또 제조 만들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려면 뭐 1년 반 이렇게 거칠 수 있겠죠.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라면을 콕 집어 가격 인하를 요구한 것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의 일입니다. 당시 라면 회사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자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라면을 많이 먹는 서민에게 100원의 인상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이 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은 2년 뒤인 2010년, 인하폭은 20에서 50원에 불과했고 그 이후 라면 가격은 한 번도 내린 적 없이 오르기만 했습니다. 오늘 라면 회사들의 주가 하락이 과하다는 분석이 증권가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면역력이 화두가 되면서 비타민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비타민 시장 규모만 올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약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타민 관련 제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비타민 시장 규모는 9천억 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해 40% 넘게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는 일반 의약품의 성장률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제품을 재단장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며 비타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가운데서도 알약과 액상을 결합한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합니다. 동아제약이 독일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이 지난해 매출 650억 원을 넘긴 데에 이어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 동아제약은 여기서 더 나아가 라인업 확대를 통해 주도권 굳히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여성과 남성에 특화된 오소몰 바이탈 F와 M을 출시할 예정으로 브랜드 확장을 통해 매출 성장세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이런 동아제약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다른 제약사들의 공세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지난달 비타민 B와 밀크시스를 한 병에 담은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을 출시했는데 판매량 급증은 물론 유명 일러스트 작가와 콜라보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시스 퍼펙트샷은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병이 판매되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과 유명 일러스트 작가 키크니와의 특별 콜라보를
동국제약 역시 이번 달 액상과 알약이 결합된 멀티비타민을 선보였고 앞서 종근당건강도 액상과 캡슐, 정제 등 3중 복합 제형의 멀티비타민을 출시하며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측면에서의 비타민 약재들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복용의 편리성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의 고함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또 강화한 그런 측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멀티비타민을 둘러싼 제약회사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예치 서비스를 하는 운용사들이 잇따라 고객 출금을 중단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먼저 이번 사태부터 분석을 해보죠. 이 출금 중단 사태는 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일단 이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사태가 처음 이제 알려진 것은 하루인베스트라는 이제 가상자산 운용사가 지난주에 돌연 입출금을 멈춘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네. 이후 이제 연관된 이제 가상자산 기업으로 위기가 퍼지는 상황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기존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델리오에서 예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또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에 이를 위탁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또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BNS 홀딩스에 다시 위탁을 해서 운용하는 구조였는데요. 네. 이 BNS 홀딩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거꾸로 하루인베스트먼트, 델리오 그리고 투자자로 위험이 전이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줄이고자 이 하루인베스트와 이제 직접 거래를 하던 업비트 등 이제 원화마켓 거래소도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먹튀나 투자 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그런 불안감이 제기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러그풀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이제 투자 사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이제 갑자기 중단을 하고 또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양탄자를 당겨서 위에 있는 물건을 쓰러뜨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번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러그풀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델리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 불안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인베스트도 투자자 손실을 조사 중이라 이 상품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BNS 홀딩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인베스트 등을 대상으로 소송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현재 5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100여 명의 투자자가 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금주 내에 남은 자금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다른 여러 가지 좀 재산 은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빨리 막고 고객들의 자산을 최대한,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자산을 최대한 보존해서 좀 분배하는 절차를 이제 법정 관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 자산 내역을 정확하게 그리고 부채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네, 이 기자. 그렇다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은 괜찮은 겁니까? 업계에서는 일단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인이 됐던 BNS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파산으로 세계를 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FTX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그 여파라면 이 재발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BNS 홀딩스의 위법 행위 여부도 변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예치 서비스들 경우에 이 주식처럼 락업이 걸려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다가 이 기간이 풀리는 시기가 몰리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다른 운용사들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 등을 이유로 이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경계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다만 업체들 중에서는 하루인베스트 등처럼 높은 이자율을 설정하지 않은 곳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이 덜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 문제가 된 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의 경우에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첫 발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일단은 이제 포함은 안 됐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예치 서비스 운영의 허술함이 확인이 됐는데 네. 업계와 더불어서 금융당국도 계속해서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FIU의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이 가상자산 사업자도 이번 사태에 포함이 돼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래소들도 이제 공정성 등 차원에서 주로 타사를 통해서 예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역할을 어디까지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좀 기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하지만 당국은 아직 이제 법제화 전이라서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이번의 법에는 예치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2차로 예정된 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건 역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기아의 첫 대형 전기 SUV EV9이 오늘 출시됐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자가 없어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던 차인데 실제로는 어떨지 정재홍 기자가 직접 타봤습니다. 네, 호모모투스 정재홍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량은 기아의 대형 SUV 기아 EV9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굉장히 거대하고 웅장해 보이는데요. 때문에 동급 대비해서는 경쟁자가 없는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 사용성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EV9은 전기차이면서 3열 시트까지 갖춘 대형 SUV입니다. 모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대차 팰리세이드보다는 크고 기아 카니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도 휠베이스는 카니발보다 10mm 정도 깁니다. 외형 디자인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소 밋밋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긴 휠베이스의 옆모습은 몸집에 비해 날렵해 보입니다. EV9의 디자인은 전면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빛나는 터널 안이나 야간에서 더 돋보입니다. EV9의 공차 중량은 2,400kg이 넘습니다. 내연기관 SUV들의 중량이 대체로 2,000kg이 조금 넘는다는 점에서 많이 무겁습니다. 육중한 덩치를 지녔지만 몸놀림이 둔하진 않습니다. EV9의 최고 출력은 2륜이 150kW, 4륜은 283kW입니다.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6초대입니다. 비슷한 무게의 테슬라 모델 X처럼 제로백이 3초대에 해당하는 전기차들에 비해 출력은 약하지만 가속감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서스펜션이 아쉽지만 전륜 맥 멀티, 후륜 셀프 레벨라이저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무거운 무게와 잘 튜닝된 서스펜션이 만나 100km/h 빠른 속력에서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구현합니다. EV9은 상품성을 극대화시킨 전기차입니다. 상품성이 높다는 건 가격 대비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대거 적용시켰다는 말입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2륜 구동 기준 501km, 4륜 모델은 454km입니다. 기아가 내놓은 전기차 가운데 가장 긴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줍니다. EV6 이후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두 번째 모델입니다. 덕분에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가 밝힌 EV9의 사전 예약 소비자 형태를 보면 법인 고객이 40%에 해당합니다. 법인 고객 가운데 79%는 3열 시트와 6인승을 선택했습니다. 2열에는 옵션에 따라 마사지 시트나 180도 회전하는 스위블 시트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카니발처럼 2열, 3열 탑승객을 겨냥한 차량입니다. 네, 저는 지금 기아 EV9 3열 시트에 앉아 있습니다. 덩치가 큰 성인 남성도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등받이 조절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3열 시트를 장착한 전기차 대형 SUV가 없는 건 아닙니다. 벤츠의 EQS SUV와 테슬라 모델 X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두 모델 모두 가격이 1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EV9은 모델에 따라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편의 기능을 옵션으로 넣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면 대체로 소비자들은 8천만 원 중반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억 원 미만 대형 전기 SUV로서 유일한 선택지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사전 주문 소비자 가운데 기아의 차량을 처음으로 타본 비율이 55%나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무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볼보의 대형 SUV 전기차 버전 EX90이 내년 초 출시를 예고하는 등 상품성을 갖춘 대형 전기차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해 전 세계 시장에 EV9을 5만 대 이상 판매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세그멘트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EV9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경기도 평택에 미니 신도시를 만들기로 하면서 그 일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바로 옆인데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곳이라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공급 폭탄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3만 3천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고 한 평택 지제 역세권 일대입니다. 위로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아래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 산단을 끼고 있는 입지입니다. 평택은 기업과 연관 산업이 발전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파급 효과가 전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조선업 성장과 함께 떠오른 울산, 바이오 첨단 산단 유치로 성장한 송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구가 빠르게 느는 것은 물론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해 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힙니다. 평택 캠퍼스가 4, 6, 4, 5, 6 공장을 증설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일반 산단도 상당히 수요가 있어서 추가적인 직주 근접에 따른 주택 수요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찾아보니 평택 내에서도 지역별로 분위기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산단과 인접한 지제역 인근은 집값 하락을 멈추고 신고가 거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제 역세권에 여기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던 여기는 꽃가루도 계속 그때부터도 7억에서 8억 사이였었거든요. 최근에 거래된 거는 거의 8억 3천 정도에 거래된 신고가가 나왔어요. 하지만 구도심으로 불리는 서평택 지역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새 아파트가 넘쳐 미분양 무덤으로 불립니다. 앞으로 1, 2년간 예정된 공급 물량도 적지 않아 단기간의 공급 과잉은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아쉬운 지점입니다. 제가 오늘 1호선을 타고 서울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와본 결과 지하철 탑승 시간만 무려 1시간 10분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서울 접근성 문제를 GTX 연장을 포함한 여러 노선의 광역교통망을 통해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교통대책에 요술 지팡이처럼 언급되는 GTX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지하 대심도를 달릴 고속열차가 얼마나 자주 몇 명의 승객이나 싣고 오갈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GTX만 믿고 대체 교통망 구축에 소홀했다간 2기 신도시 교통지옥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뭐 어디서 어디까지 30분에 주파한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이건 1시간 넘는다고 봐야 돼요. 집값 폭락에 넘치는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던 평택. 반도체 산업 호재에 힘입어 중부 내륙권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나서고 베트남에서는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임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20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합니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엑스포 개최국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와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연사들과 함께 직접 연단에 오를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동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항공우주, 원전 분야 등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반 트엉 국가주석과는 핵심 광물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혁신기술 분야 등으로 확장된 경제협력 논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공식 경제 일정은 총 7개. 프랑스에서는 투자 신고식과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을 소화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5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힘을 보탭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과 함께 산업시설 방문, 비즈니스 포럼,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의 만남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송 기자, 오늘 코스피가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2,600선은 지켜내고 끝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간신히 2,600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전거래일보다 16.29포인트 빠지면서 2,609.5를 기록을 했고요. 또 코스닥 지수는 880선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다가 0.07%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큰 특징이 없었던 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은 홀로 4,305억 원어치를 사들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94억 원, 78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장을 견인했습니다. 네,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이제 극단적으로 좀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뒤에 있는 표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모두 1조 5천억 원이 넘는 그런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네. 이는 좀 같은 기간, 이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인 그런 물량을 합한 것과 좀 맞먹는 그런 수치였는데요. 기관의 팔자세와 개인의 팔자세와 또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세에 대해서 증권가는 각각의 그런 투자 기간 그리고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단기간에 2,600선까지 도달을 하면서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기관과 외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를 더 선호하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매도세에 나섰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만 이 증권사들이 이달 초에 하반기 이 코스피 상단을 2,650에서 최대 2,900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하반기 전망치가 더 높아진 만큼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이어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참고로 외국인은 10주 연속으로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보다는 매수 우위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이후부터는 연기금 성격의 미국 자금과 또 유럽을 제외한 기타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곧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 시즌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달까지 좀 마무리가 된다면 기업들은 하나둘씩 이제 2분기 실적들을 내놓게 될 텐데요. 실적 컨센서스를 통해서 이 호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 섹터는 2차 전지와 방산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형제와 또 포스코 퓨처엠의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 1조 3천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네. 또 방산과 또 항공우주 관련주 역시 2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주 3인방인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실적이 눈에 띕니다. 네. 방산 부문을 통합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매출은 1조 9천억 원 이상, 또 영업이익은 1,200억 원 이상을 기록을 하고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 넘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현대로템과 카이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세가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현대로템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무려 12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대부분 증권가는 이 당분간 이들 섹터의 전망이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하반기 이 해당 종목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은 2분기 실적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로 이 제조사가 좀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관련 소부장 수요도 큰 폭으로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관련 대표 종목들은 뒤에 보시는 바 좀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LX 세미콘의 올해 2분기 매출과 또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그리고 63.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명과 또 발광 다이오드를 생산하는 서울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75% 넘게 빠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OLED 소재를 생산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는 56% 넘게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LX 세미콘의 경우에는 이 실적과 좀 반대되는 그런 주가 흐름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와 또 삼성전자의 TV 사업부와의 협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내년에 등장하는 이 OLED 아이패드와 연동되는 점 등이 이 LX 세미콘의 하반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였습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이 공모가의 400%까지 늘어납니다. 따상을 넘어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그 첫 주인공으로 알루미늄 부품 회사 알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 기업인 알맥이 지난 14일과 15일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밴드 상단을 초과한 5만 원의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1697.23대 1의 경쟁률로 참여기관 중 98.71%가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한 기관 투자자는 3개월 확약으로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다며 오랜만에 크게 흥행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맥이 기관 투자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상장으로 알맥이 처음으로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400%에 형성되는 따따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초가 형성 범위가 기존 90에서 200%에서 60에서 400%로 넓어지면서 시장의 이목을 끈 알맥이 공모가 대비 300% 혹은 400%의 시초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1973년 경남그룹의 관계사로 설립된 알맥은 알루미늄 주조와 압출, 가공, 조립 등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현재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제규어 랜드로버 등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기차 부품 공급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며 시장 확대 가능성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알맥의 고객사향 수주 잔고는 1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알맥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주력 사업 확장을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압출시설 국내에도 늘릴 거고 미국에도 지금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국내외 생산시설 확충 이런 데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다만 상장 이후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전체 주식수의 31.5%로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투자에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알맥의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은 오는 20일과 21일 진행되며 오는 30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DB하이텍이 오늘 기업 설명회를 열고 주주와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업 설명회가 형식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KCGI가 소액 주주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주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DB하이텍이 19일 기관 투자자들을 초청해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3월 주주총회 때 밝힌 12인치 파운드리 진출 계획은 물론 배당 성향 10% 정책화 등을 담은 주주 친화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CGI와 소액주주연대가
지배구조와 주주 친화 정책을 개선하려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우호 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KCGI는 DB하이텍이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 추구 도구로 이용된다고 의심하고 김 창업회장의 사퇴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도 KCGI를 지원 사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연대는 회사 측의 KCGI 요청 사항에 즉시 대응하고 자사주를 즉시 소각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를 비롯한 지배주주 지분은 17.8%에 불과한 반면 작년 말 현재 70%까지 높아졌던 소액주주 비중과 KCGI를 고려하면 얼마든지 회사에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측 우호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진통도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초 팹리스 자회사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드러났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갈등에서 봤듯이 양측 간 우호 세력 확보와 상대방을 향한 공격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향후 뉴욕 증시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서 여러 가지 시선들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죠? 맞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이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준틴스데이 연휴를 맞아 하루 쉬어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것에 맞춰서 고웨스트에서는 상반기가 끝나가는 만큼 월가에서 하반기 미국 증시 전망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 지붕 두 목소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내부에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월가 대표 약세론자로 꼽히는 만큼 그동안 증시 전망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렇죠. 최고 투자 전략가가 여전히 증시 조정론을 제기하는 한편 두 명의 수석 전략가는 강세론을 주장했습니다. 조정론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조정론을 주장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하락장을 예견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튼의 최고 투자 전략가는 S&P 500 지수가 저점 대비 20% 넘게 오르면서 강세 전환에 진입한 가운데 머지않아 증시 급락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하락 예측이 빅테크 랠리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좀 빗나갔지만 하반기는 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주식 매수를 좀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튼의 전략가는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상반기 강세장은 지난 2000년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이나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가 9월 4일 노동절 연휴까지 최대 2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수 있지만 하락폭은 300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세장이 계속되더라도 이 상승폭은 작고 약세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 낙폭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추후에 나올 하락폭이 더 가파를 수 있으니 주의해라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의견은 뭘까요? 네, 지난주에 간단히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 수석 전략가는 약세장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라면서 증시 방향이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 이 기관 포지셔닝, 증시 펀더멘털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증시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서브라마니안 전략가는 경기 방어주보단 순환주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보단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출하는 액티브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패시브 상품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라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비중이 높은 시총 가중지수를 추종하기보다는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같은 섹터 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추종하는 동일 가중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달 초 빅테크 랠리 이후 중소형주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백 아리아 전략가는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추가 매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는데요. 하반기 증시 약세론자들의 공통되는 의견이 빅테크 주가 하락에 따른 증시 급락이었던 만큼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증시도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또 양측의 공통적인 의견이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빅테크주들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만큼 반도체주도 흐름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들어보면은 투자자들이 뭐 어떻다 하고 방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은데
텐데 또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네, 월가 내에서도 증시 전망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하반기 증시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말에 경기 침체가 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이에 따라 기업 실적 둔화세가 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S&P 500 지수가 지금보다 7%가량 더 내린 4,1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 투자은행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지금 증시를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하다고 가정해도 붕괴 직전 상황보단 버블 형성 초기 상황에 가깝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기 전에 나스닥 100 지수는 붕괴 전까지 1년 동안 2배 넘게 올랐다면서 지금 증시를 닷컴 버블에 비교한다면 아직도 오를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낙관론을 제시한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 1999년 1월 2200선에서 2000년 1월 4500선까지 1년간 104%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 밖에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방크도 올해 S&P 500 지수 목표치를 월가에서 가장 높은 4500선으로 제시를 하면서 강세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전망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저희가 월요일마다 살펴보는 주간 미국 ETF 순서입니다. 한 주간 어떤 ETF가 올라갔고 또 어떤 ETF가 하락했는지 추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강세 보였던 ETF들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주에는 대체로 계절성 테마 ETF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유 운반 탱커의 운임지수 선물에 투자하는 ETF BWET입니다. 지난주 33% 넘게 급등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30% 오른 미국 전기차 2배 레버리지 ETF EVAV입니다. 마지막은 나이지리아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NGE입니다. 이 ETF는 지난주 23% 올랐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확인해본 패턴과는 좀 다른 상승세가 나온 것 같은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지금 BWET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ETF일까요? BWET는 원유를 운반하는 탱커선의 운임지수를 추종하는 유일한 ETF인데요. 지난달 3일 날 출시됐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급인 원유 운반선급 운임지수의 비중 90%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수에즈막스 원유 운반선 운임지수 비중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노선의 운임료가 오를 때 BWET도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중국과 중동이 두 노선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원유 수요와 중동의 원유 생산량 증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지난주 주가 상승세는 계절성에 따라 단기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탱커선 운임 추이를 보면 1분기 우상향하다가 4월 급락한 뒤에 6월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하반기에는 9월까지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10월 급등한 뒤에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BWET ETF에 대해서 연 보수가 3.5%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면서 역대 운임료 추이를 보고 단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9월 이후 단기 반등을 노려보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이 운용 자산이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단기 자금에 좀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은 좀 투자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자체도 방향성 찾기에 나선 만큼 테마성으로 좀 단기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ETF들도 좀 정리해 주시죠. 첫 번째는 빅테크 15개 기업의 주가를 역으로 3배로 추정하는 BERZ입니다. 이어서 천연가스 가격을 역으로 2배 추정하는 KOLD, 콜드가 자리했고 1위와 비슷하게 대형 기술주 10개의 주가를 역으로 3배로 추정하는 FNGD가 뒤를 이었습니다. 세 ETF 모두 17%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빅테크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펼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이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빅테크나 IT 업종의 3배 인버스 상품인 BERZ, FNGD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KOLD ETF는 유럽의 공급난 문제로 지난주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자 추가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LPR 금리가 발표됩니다. 일단 중국 증시도 주시를 하면서 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지난 15일에 MLF 금리가 인하가 됐던 만큼 연동된 LPR 금리도 이번에 인하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고웨스트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면서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나면서 미중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수준으로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앞으로 몇 달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어떻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길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해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적용 확대는 현재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 주도로 삼성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이트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삼성전자의 제품 경쟁력을 높여 TSMC 등과의 경쟁에도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